네,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상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에서의 그 두 번째로서요.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지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훑어봤고, 그 지문 조건들이 어떤 아이템들로 구분이 되는지, 그 구분되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지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지문 조건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현황도죠. 이 현황도에 대한 이해는 한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답안 작성지가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자, 지문 조건을 가져오면 첫 번째 우리는 영역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앞에서 지문 조건을 정리한 겁니다. 영역 결정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문 조건들을 여기다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보시면 여기 35m하고 38m라고 하는 거는 증축 영역이 아니고요. 증축 가능 영역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됩니까? 증축 영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색깔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모두 다 구조계획을 한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영역에서 여기 4, 5번, 6번이 결국은 뭡니까? 연결 통로의 위치, 연결 통로를 어디에다 계획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크게 보면 연결 통로 가능, 연결 통로 배치 가능 영역은 여기지만 여기에서 어디 영역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표현한 영역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동의 증축 영역입니다. 전체 35m, 38m라고 하는 증축 가능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동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18m, 32m 이 영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은 증축 영역은 여기가 픽스가 아닙니다. 이 영역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끝까지 올라가면 우측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뭘 보면요, 증축 가능 영역만 보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지문 증축 영역의 형태가 꼭 이렇게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증축 영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 영역은 이렇게 가로가 긴 형태의 증축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증축 영역이 증축 가능 영역에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선입견으로 무조건 이 문제는 증축 영역이 세로로 긴 형태,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문 조건 한두 개만 집어넣으시면 출제자가 지문 조건을 한두 개만 더 주면 이런 형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문 조건을 한두 개만 더 주면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충분히 어렵게 낸다면 이런 형태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세로로 길게 증축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통로가 가로 길이가 10m, 세로 길이가 폭이 3m다 보니까 요만큼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를 위에서 끝까지 올리면 여기 상태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리면 어디까지요? 밑에까지도 가능합니다. 밑에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결국은 이 우리가 증축 영역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연결 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 통로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연결 통로가 딱 이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통로하고 만날 수 있는 증축 영역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이 빨간색 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을 통해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우측으로 이동될 수는 없습니다. 우측으로 이동되면 누구를 만날 수 없습니까? 연결 통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증축 영역은 이 영역 안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밑으로 내리면 여기서부터 최대 위로 올리면 어디까지요? 요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증축 영역을 가로로 놓는다고 하면 가로로 놓았을 때 증축 영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 보시면 어차피 요 연결 통로하고 만나야 되니까 밑으로 최대한 내려와 봐야 요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결 통로하고 만나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대 요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왜요? 연결 통로 위치에 따라서 요 위치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짝 비틀어서 놓았을 때 이렇게 놓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안은 탈락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연결 통로가 딱 10m까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빨간색 라인에서 만나려면 이 증축 영역을 이렇게 비틀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이건 탈락입니다. 됐고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증축 영역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놓을 거야 아니면 가로로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은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뭘 가지고 검토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각 교수 연구실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24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9개 실을 남향으로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이 나와 있죠? 동서남북에서 디멘전상 이렇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남향이고요. 아니면 가로로 길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남향입니다. 어쨌건 교수 연구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들이에요. 이 위치들. 그러면 이 위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로로 길게 증축 영역을 둔다고 했을 때 교수 연구실을 남향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9개실을 놓는다고 하면 자 보세요. 세로가 얼마입니까? 세로 길이가 32m죠. 32m에 9개실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9로 나누면 3.56m. 대략 3.56m가 한 개의 교수 연구실 폭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3.56m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3.56m를 그러니까 면적을 3.56m로 나누면 길이가 나오죠. 이게 6.7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6m 곱하기 6.75m를 하면 23.03m니까 결국 교수 연구실의 하나의 실 면적하고 길이는 가로 6.75m, 세로 3.56m, 면적은 24.03제곱미터 정도 되는 한 개의 실이 확보가 됩니다. 이런 게 9개가 놓이는 것이죠.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증축 영역을 가로로 길게 놓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18m가 폭이 됩니다.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 18m를 9로 나누면 2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적을 2m로 나누면 길이가 12m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증축 영역을 가로로 놓는다고 했을 때 교수 연구실 24제곱미터를 구획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수 연구실은 가로 길이가 얼마라고요? 12m, 세로 길이가 2m.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교수 연구실이 아무리 그래도 폭이 2m는 너무 작죠. 그렇죠? 너무 작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다면 교수 연구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긴 증축 영역보다는 세로로 긴 증축 영역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증축 영역을 세로로 놓고 풀겠어라고 하는 거를 이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 놓습니다. 이 상태로 놓아요. 그래서 이 상태 연결 통로하고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놓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놓던가. 그래서 우리가 구조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픽스는 아닙니다. 일단 놓습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남측 발코니에 캔틸레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캔틸레버가. 그러면 우리가 교수 연구실을 쭉 여기다 배치했어요. 거기서 남측이라고 했으니까 이 끝단에서부터 기둥 중심까지 2m가 들어온 이 위치가 뭐가 됩니까? 기둥열이 되는 것이죠. 기둥열.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18m인데 캔틸레버 부분을 뺀 나머지 16m 요 영역 어딘가에 뭐가 배치됩니까? 기둥이 배치됩니다. 왜요? 여기는 캔틸레버니까 캔틸레버를 뺀 나머지 영역
이 영역에서 기둥이 배치가 되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연구동에서 쓸 수 있는 기둥 개수가 6개입니다. 그리고 연결 통로에서 쓸 수 있는 기둥 개수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는 그냥 상식선에서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모서리에 배치되는 거죠. 모서리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연구동 나머지 기둥은 몇 개 남습니까? 2개 남아요.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둥의 개수는 2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 통로의 기둥을 여기다 만약에 연결 통로는 기둥 개수가 하나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여기다 두는 순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연결 통로의 기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의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연결 통로 기둥은 하나가 배치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기둥의 개수는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둥 2개로 여기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둥을 대체할 만한 계단실이 있는 것이죠. 계단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계단실 2개, 승강로 1개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둥 대신에 계단실을 이용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이렇게 배치할까요? 좀 난감하죠. 계단실을 배치할 수 있는 바운더리 영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단실 2개, 승강로 1, 그 다음에 나머지 연구동 기둥 2개, 요거를 과연 어떻게 배치할 건가가 관건입니다. 관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검토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죠. 연구동의 장변 방향 기둥 간격이 10에서 13m래요. 자, 그러면 장변 방향. 제가 이 장변 방향을 기본 이론 강의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간혹가다 있는 그 관연도 특강할 때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나왔죠. 그렇죠. 이 과연 장변 방향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 장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단변 방향입니다. 자, 다시요. 장변 방향은 세로 방향입니다. 이 평면에서는 단변 방향은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장변 방향으로 기둥 간격을 10에서 13m라고 했으니까 결국 장변 방향은 요 세로 방향을 몇 등분 하라고요? 10에서 13m 간격에 유지가 되도록 기둥 간격을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세로 방향을 장변 방향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게 몇 m가 되는 겁니까? 32m가 되죠. 32m를 몇 등분 한다고요? 3등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둥 2개를 배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을 3등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기둥 2개를 중간에 2개를 배치하면 몇 m요? 10m를 좀 넘는 기둥 간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기둥 2개를 어디에다 배치한다고요? 장변 방향에 이 기둥열에 맞춰서 2개를 배치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슨 개수요? 연구동의 기둥 개수 6개는 다 썼습니다. 그렇죠. 다 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배치할 기둥의 개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면적은 뭘로 커버합니까? 그렇죠. 계단실이라든지 승강로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실하고 승강로를 여기다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몰아넣으면 자 보세요. 계단실 길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6.2m. 그리고 나머지는 요 16m에서 6.2m를 뺀 나머지는 9.8m가 남죠. 그러니까 계단실을 승강로를 기둥으로 사용했을 때 나머지 경관이 9.8m 정도로 적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적절한 기둥 간격이 나오는데 요 기둥 간격하고 요 기둥 간격이 좀 문제가 돼요. 여기 이렇게 계단실이나 승강로를 배치를 하면 요 위에 기둥 경관이 16m가 나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16m가 안 돼. 몇 m로 적용해라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구동 장변 간격, 기둥 간격이 10에서 13m, 여기에 맥시멈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철골은 최대 몇 m까지가 맥시멈으로 봐요? 보통 12m까지를 맥시멈으로 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13m까지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13m까지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론에서 강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철골의 기둥 간격이 16m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습니다. 물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16m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단실이 2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꼭 계단실을 이 중앙에 몰아서 배치하라고 하는 그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단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분포를 시키면 이 기둥 간격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계단실을 하나 위로 올립니다. 계단실은 기둥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계단실을 위로 하나 올리는 순간 여기 있던 기둥이 남죠. 그 기둥을 여기다가 배치하면 여기도 합리적으로 기둥 간격이 나오고요. 여기도 합리적으로 기둥 간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계단실을 하나를 밑으로 내리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던 기둥을 요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요 기둥을 위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 하나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기둥 배치와 계단실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요 정도로 감을 잡으시고요. 아직 우리는 구조 계획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만 배치하는 거예요? 기둥 위치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연결 통로를 보죠. 연결 통로는 위에서 극단적으로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밑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위치할 수 있고 그 연결 통로에는 뭐가 하나 배치된다고요? 연결 통로 기둥을 하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뭘 한다고요? 구조 계획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조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둥 6개와 계단실 승강로 3개, 그 다음에 연결 통로 위치, 연결 통로의 기둥 정로는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작도에 들어갑니다. 작도. 자, 여기 답안 작성지가 있어요. 답안 작성지에서 자 보시면 우리가 요 디멘전들 여기 보시면 캔틸레버를 제외한 나머지 열, 그 다음에 6.2m. 요건 지금 중심 간격이 아니고 끝단부터 시작된 치수니까 계단실 치수 6,200보다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심 간격이지만 여기는 끝단 간격입니다. 그래서 6,350이고요. 그래서 아까 대략 계산한 9,600 왔다 갔다 하는 치수가 여기 놓여집니다. 대략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둥열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 통로 위치가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연결 통로 위치도 대략 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둥을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둥을 이렇게 6개를 배치하고 여기는 뭘 배치한다고요? 그렇죠. 코어 벽체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둥을 기역자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 여기를 계단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역기역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뭐가 다 배치된 겁니까? 증축 연구동에 기둥하고 벽체가 배치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둥 위치가 여긴 건 알겠어요. 기둥 위치가 여긴 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둥 위치에 맞춰서 코어 벽체를 배치하는데 이 기둥열에 맞춰서 코어 벽체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둥열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코어 벽체를 여기다가 일치시킨 다음에 위로 올렸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 벽체를 이 기둥열하고 연결해서 이 코어를 위로 올리거나 이 벽체 끝단을 이 기둥열하고 맞춰서 이 코어 승강장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단실과 코어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 대기 공간이죠. 예, 이 홀 부분은 사실 3m보다 좀 넓으면 되는 것이지 10m 이상 되게 이 공간을 넓게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계획상 이 기둥열에 맞춰서 이 벽체를 맞춰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여기도 이 끝단에 맞춰서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얼마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충분히 한 4, 5m는 확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홀로서 작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 넉넉한 홀 너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벽체의 끝선은 어디로 맞추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둥 위치는 결정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일단 기둥을 배치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기둥에 뭘 배치했습니까? 기둥의 강축 방향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 기둥의 강축 방향은 최종 어디까지는 계획이 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작은 보의 배치까지는 계획이 된 다음에 작은 보가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것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뭐가 픽스된다고요? 기둥의 강축 방향이 픽스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기둥의 기본 강축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픽스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일부 뭐는 가능합니까?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둥 배치는 다 됐어요. 그러면 큰 볼을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큰 볼하고 하는 거는 그냥 기둥 간 연결해서 볼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캔틸레버 부분 연결하고요. 기둥에서부터 벽체, 기둥에서부터 벽체 이렇게 연결되면 큰 볼은 계획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큰 볼에 대한 조건은 이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요? 사이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셔야 되죠. 큰 볼가 기둥하고 만나면 모멘트 접합, 큰 볼가 벽체하고 만나면 핀 접합, 이 정도까지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뭘 계획합니까? 작은 볼을 계획하는 것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작은 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벽체도 기둥 역할을 하지만 철골보가 만나면 핀 접합, 전단 접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중렬에 맞춰서 작은 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여기 캔틸레버 끝단도 작은 볼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이 상태까지 하면 뭐는 끝난 거예요? 큰 볼 계획은 끝난 겁니다. 큰 볼 계획은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계획하냐면 넘어야 될 산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볼 계획을 가로로 할까요? 세로로 할까요?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큰 볼가 계획된 상태에서 이제 작은 볼 계획을 합니다. 작은 볼을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은 볼을 계획해서 작은 볼을 가로로 계획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간격은 뭘 유지해야 됩니까? 최대. 슬래브를 지지하는 보의 최대 거리가 3.3m라고 했으니까 3.3m가 넘지 않는 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볼을 가로로 배치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캔틸레버에 너무 자잘자잘한 토막빔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안 좋아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작은 볼을 가로로 배치할지 세로로 배치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몇 년도요? 13년도에서 한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요? 20년도 하반기 문제에서도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작은 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넘어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작은 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한 가지, 뭐라고요? 너무 캔틸레버에 토막빔이 들어가는 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치하는 걸 선호합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부재수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됐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은 볼을 여러분들이 세로로 배치하는 순간 데크의 골 방향은 어느 방향이요? 가로 방향으로 쭉 표시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됐어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뭐가 안 끝났냐면 우리는 기둥의 강축 방향을 대략 결정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냥 퉁 쳐서 기본 강축 방향대로만 이렇게 배치하고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볼가 최종 결정이 되면, 작은 볼 방향이 최종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최종 뭐는 픽스하고 넘어가겠다, 기둥의 강축 방향 픽스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둥의 강축 방향을 한번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관연도 답안 해설을 하는데 기본 강축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보시면, 자, 여기 내부 기둥, 사실 어떻게 보면 측면 기둥이죠. 이 기둥은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일단 기본 강축 방향하고도 맞고요. 우리가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중은 어디로 몰려갑니까? 하중은 가로로 몰려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강축 방향도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강축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자, 모서리로 갑니다. 여기는 적정합니까? 이 모서리 기둥은 어쨌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모두 다 불균등합니다. 불균등한데 우리가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중이 어디로 몰려간다고요? 가로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요 가로 부재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중 패턴을 보면 H형광을 요 형태로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기둥 강축 방향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자, 요 기둥 보시면, 요 기둥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기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서리 기둥은
양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다 불균등하고요. 게다가 우리는 작은 보 방향을 세로로 넣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요 가로 부재로 하중이 몰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뭐하고도 일치한다고요? 기본 강축 방향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보죠. 요거는 측면 기둥인데, 자 보시면 이 측면 기둥도 요 경관하고 요 경관이, 다시요, 왼쪽 이 기둥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 경관하고 오른쪽 경관에 기둥 경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은 이 가로 방향으로 모두 다 큰 보가 있지만 큰 보의 길이가 달라서 불균등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큰 보가 어디밖에 없어요? 이 밑에 방향은 없고 위로는 큰 보가 없기 때문에 이 큰 보의 위치만 놓고 봐도 이 세로 방향으로도 불균등합니다. 이 기둥은 가로 방향으로도 불균등하고요, 세로 방향으로도 불균등하고요. 가로 방향은 왼쪽에 하중 들어오는 크기하고 오른쪽에 하중 들어오는 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불균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H형광은 이 위치의 기둥은 모든 방향에다 불균등하고요, 하중의 크기로 놓고 봐도 이쪽으로 불균등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둥의 강축 방향은 그냥 퉁 쳐서 기본 강축 방향을 따라가셔도 되고요. 이 기둥은 아니야, 나는 이쪽 방향이 더 불균등하고 불리해 보이는데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둥만큼은 이렇게 배치하시든 이렇게 배치하시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냥 기본 강축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작은 보까지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뭐를 검토해 봤습니까? 기둥의 강축 방향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종 이번 구조계획 단계에선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증축동의 부재 크기라든지 아직 우리가 여기 연결 통로에 대한 건 구조계획이 안 됐고요. 연결 통로 관련해서 여기 입단면 상세를 그리는 것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편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구조계획, 기둥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조계획을 하는 요 단계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 마무리되면 사실 한 70% 이상은 다 구조계획이 끝난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결정이 됐어요. 이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서브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